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고심 끝에 루비콘 강을 넘은 카이사르에게 어떤 운명의 주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이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듯 전쟁을 치르는 로마 군대에도 방학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보통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즉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죠.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넘은 날짜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엄연한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탈리아 지역이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라 해도 겨울은 겨울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전쟁을 쉬는 한겨울에 카이사르가 국법을 어기고 군대를 대동하여 루비콘 강을 넘을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급보가 수도 로마로 날라오죠. 카이사르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은 채 루비콘 강을 넘었고 이후 차례차례 지방 거점 도시들을 공략하며 파죽지세로 로마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 이에 하얗게 겁에 질린 현지 집정가 2명과 원로원의 대다수 의원들은 임진왜란 당시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선조처럼 주랭랑을 칩니다. 카이사르와 맞서야 하는 폼페이우스도 도망자 명단 상위 랭크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로써 카이사르는 수도 로마에 무혈 입성하지만 로마는 엉망진창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사르의 루비콘 도하와 그 직후의 정적작전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폼페이우스만이 아니었다. 현지 집정관인 마르켈루스와 렌툴루스도 확고한 카이사르 반대파였기 때문에 그토록 믿었던 폼페이우스가 떠나버린 로마에 그대로 남아있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폼페이우스가 떠난 이튿날 당장 수도를 떠났다. 로마에 남는 의원은 카이사르파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이 효과를 거두어 상당수의 원로원 의원들도 두 집정관과 동행하게 되었다. 가족까지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하인과 노예를 총동원하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가져갈 짐도 엄청났고 그래서 수도의 짐수레가 동이 나버렸다. 개인 재산을 가져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은 집정관도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국고에 들어있는 재산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쯤에는 그것을 실어서 운반할 짐수레를 수도 로마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려지시나요? 사실 카이사르는 내전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칼을 겨눠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선 승리를 거둔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어떻게든 폼페이우스와 접촉하여 타협하고자 노력했고 마르세유 공방전을 비롯하여 에스파냐 전쟁, 디라키움 공방전 등 여러 전투에서도 상대방의 피해까지 생각하며 희생을 줄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내민 손을 폼페이우스가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에 결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침내 파르살로스 평원에서 양 진영의 승부를 가르는 회전이 벌어지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난관을 뚫고 카이사르가 이깁니다. 절대적인 전력에서 3배 이상 뒤지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의 기병 1000기와 보병 400명이 폼페이우스의 기병 7000기를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카이사르 군단이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파르셀로스 회전에선 패배자 쪽 전사자 수가 이상하리만큼 적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수스 전투,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 스키피오의 자마 전투와 비교해보면 전사자 수치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카이사르가 희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포로로 잡은 이들을 대부분 석방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석방한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런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소. 내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요. 따라서 남들도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오. 동족상잔의 비극을 최소화하려는 카이사르였기에 전쟁에서 패한 폼페이우스파 일원들에게도 로마 특유의 관용을 베풉니다. 오랜 기간 갈리아에서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라비에누스가 자신을 배신하고 폼페이우스파로 들어갔음에도 그 어떤 보복도 가하지 않고요. 어쨌든 파르셀로스 회전으로 내전의 주인공은 정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주변국 또한 카이사르에게 사절과 조공을 보내며 승전을 축하했고요. 그러나 폼페이우스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전열을 가다듬어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자 이집트로 잠시 피신합니다. 이에 카이사르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군단을 정비하여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는데요. 이때 사단이 벌어집니다. 가정교사와 환관으로 이루어진 측근들이 5단층 갤리선을 타고 이집트에 당도한 폼페이우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항구에서 왕이 기다리고 있으니 배를 갈아탈 것을 권유하죠.
폼페이우스는 예전 해적 소탕 작전 때 함께했던 백인 대장 셉티무스도 이집트 측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배를 갈아타고요.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죠. 이때의 상황을 책을 통해 전해드릴게요. 작은 배에는 폼페이우스 이외에 기원전 49년도 집정관인 렌툴루스와 몇 명의 병사밖에 타지 않았다. 배는 이 사람들만 태우고 폼페이우스의 장인인 메텔루스 스키피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5단층 갤리선에서 멀어져 갔다. 화살의 사정거리 정도는 두고 나서 계획을 실행했을 테니까 100m 이상은 멀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탁 트인 바다에서는 100m쯤 떨어진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훤히 보인다. 셉티무스가 폼페이우스에게 몸을 부딪혀간 것도, 폼페이우스가 배전에 고꾸라진 것도 훤히 보였다. 지켜보고 있던 이들의 경악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 속에서 모든 일은 끝났다. 폼페이우스를 따라간 몇몇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고, 렌툴루스는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살해되었다. 폼페이우스를 싣고 온 배는 급히 닻을 올려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싣고 떠났다. 이집트에 당도한 후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았다는 문장으로 묘한 감회를 전합니다. 원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고락을 함께한 동지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둘의 관계였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내전을 일단락되면서 로마는 카이사르가 꿈꿨던 새로운 체제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그 후 카이사르는 집안 싸움으로 어지러운 이집트를 평정하고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미래를 즐기죠. 갈리아 전쟁부터 내전까지 함께한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2개월의 휴가를 내리면서 10년가량 쌓인 피로를 풀게 하고요.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은 카이사르는 투아시아를 시작으로 군사 행동을 일으킨 폰투스 왕국까지 로마 세계로 편입시키면서 본격적인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춥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에 다음에 세 마디로 전과 보고를 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나 훗날의 브루투스 너마저를 보면 카이사르는 카피라이터의 재능도 출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은 어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쓸 정도로 단어의 맛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죠.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를 소개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집트와 동방 원년까지 평정하고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예상하지 못한 보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정예 중의 정예였던 10군단이 반기를 들고 파업을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여 수도에 입성한 카이사르는 그의 신변을 걱정하는 측근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대로 시내로 가로질러 농성을 벌이는 부하들 앞에 나타납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연단의 모습을 나타낸 카이사르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말했다. 무엇을 바라는가? 병사들은 저마다 제대시켜달라고 외쳤다.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북아프리카 전선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북아프리카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제대로 요구하면 카이사르도 일시불이나 급료 인상을 약속하여 타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원래 그들에게는 카이사르가 전쟁을 계속하는 한 제대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카이사르한테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제대를 허락한다. 예기치 못한 대답에 병사들이 치켜들었던 칼은 저절로 내려가고 요란한 외침 소리도 뚝 그쳤다. 무거운 침묵이 내리 덮였다. 그런 병사들 위에 카이사르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급료도 그 밖의 보수도 모두 약속대로 지불하겠다. 다만 그것은 나를 따라와주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끝내고 개선식까지 함께 끝낸 뒤에 지불하겠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디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카이사르가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자부하는 제10군단 병사들은 카이사르가 그들을 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에 이미 충격을 받았다. 이제까지 카이사르는 항상 전우 여러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제대하여 카이사르와의 인연도 끊어진 보통 시민을 부르듯 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이다. 카이사르가 자신들을 벌써 나무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종군 거부도 급료 인상도 다 필요 없다는 신정이 되어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병사들은 저마다 외쳤다. 병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카이사르 밑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카이사르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물론 카이사르는 보너스도 주지 않고 급료도 올려주지 않고 제10군단을 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제발 참전해달라고 애원해서 참전시킨 게 아니라 병사들이 스스로 원해서 따라온 형태로 참전시켰다. 현대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카이사르는 휴먼 코미디를 능숙하게 연기한 희극 배우였다. 고대 역사가들도 이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카이사르는
단 한마디로 병사들의 기분을 역전시켰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